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 네.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무안해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춤을 같이 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빰빰빰 빰빰빰 이거 근데 너무 흥돋죠? 네, 중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기대 좀 할게요. 같이 저 혼자 외롭습니다. 춤 네. 정실없이 어깨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죠. 신설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23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과세인가요?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22년부터는 비트코인 과세, 23년부터는 주식 과세. 요즘에는 또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 네. 코로나19를 저희가 함께 맞이하면서 네. 주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 또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 주식 투자를 저도 하고는 있는데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대다수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상황일 테고요. 네. 보통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 부분인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네. 내가 아무리 이게 뭐 매매 차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네. 100% 손해가 봐도 내 탓, 이익이 나면 내 거인 그렇죠. 그런 체계였죠.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그 대기업 코스피 기준이죠. 코스피 네. 기준으로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한 종목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한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 정도 부과되려면 정말 많이 좀 부자인 그렇죠. 분들이죠. 네네네. 개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안전한 거죠, 여기. 현재까지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죠. 그러나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네. 내는군요. 네네. 오,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네. 이것도 내가 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맞습니다. 납부해야 할 의무는 뭐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 달이 반기의 말일 테고 하반기는 12월. 그러니 6월, 12월. 네, 그러니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8월 말, 2월 말 이때 예정 신고 납부를 해 주시는 거고. 네. 근데 예정 신고가 2회 이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합산을 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야, 아직까지는 좀 뭔가 복잡하게 들리네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은 2023년부터는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 12월부터 두 달 정도의 여유를 주니까 8월과 2월 네. 이라는 이 숫자를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네. 어떤 변화들인가요?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가리지 않고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라는 것도 있고 금융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군요. 금융 소득은 현재도 있죠. 이자 소득, 그렇죠.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고 종합소득 과세하고 현재도 있었던 부분인 건데 금융 투자 소득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보면은 그거는 차감을 해주겠고.
손해를 보면은 차감을 해준다라는 거는 손해 본 만큼에 대해서 네. 뭐 혜택이 일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만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는 뭐 1억을 벌었고, 네. 뭐 B 채권에서는 마이너스 5천을 이제 교손을 났습니다. 아, 그러면 5천을 벌었으니까 5천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 공제로 5천만 원을 해주겠다. 법안이 최초 실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을 버신 분에게만 과세가 되겠죠. 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거는 기본 우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네. 손해 본 부분은 차감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합산해서 토탈 내가 번 거,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맞습니다. 양도세처럼 내겠다. 네. 아, 그런 거군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종합과세는 만약에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어버리면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현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이 다 잘 버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50%의 세율을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주식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라고 해서 따로 떼서 과세를 하겠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리과세다. 분류과세. 아,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군요. 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분류과세는 따로 떼서 방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서 니네들끼리만 계산할게. 이렇게 되는 게 분류과세. 분류과세다. 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버는 기본 그 메인 소득과는 별개로 세금을 내면 맞습니다. 된다. 네.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네. 금융투자소득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메모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채권, 펀드, 사채, 뭐 파생결합증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을 받는다라든지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주식이 있어도 배당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당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이 아니에요. 금융소득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하셨네요. 아, 그럼요. 제가 네네. 공부하는 건 바로바로 흡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원금 손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 함께 과세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취득가액. 주식을 샀던 그렇죠. 금액하고 샀던 금액.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취득가액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든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짜 양도소득세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주식을 한 주를 살 때에도 네, 수수료라 그러잖아요. 수수료를 차감해 주죠. 그것도 다 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세무사 비용도 차감이 되죠.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를 찾아갈 일이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야, 그래도 좀 이렇게 숨 쉴 구멍들이 여기저기 있네요. 네네네. 네. 어렵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네네.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2019년에 사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21년도에 샀을 수도 있고 네. 2022년도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2023년 1월 1일자에 시행이 되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러네.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날 형성되는 그 가액하고 네. 내가 취득 당시에 샀던 가액하고 비교해서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취득가액은 사실은 높을수록 내가 유리하죠. 세금 안 낼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줄게라고 했네요. 그래서 2022년 12월 말일 날에 주식 가치가 높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낮으면은 아이고, 근데 그게 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참 그런데 그래서 염원을 하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높은 네. 걸 조금 1원이라도 높아야 내가 어쨌든 기준되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네. 세금을 낼 확률은 좀 줄어듭니다. 네.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뭐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에서는 이 용어를 통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산. 합쳐라. 그래서 국내 주식하고 채권 매매 차익 중에서 합이 손실이면 과세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익 중에서 기존에 먼저 손실을 할 부분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실이 계속 봤다 이분이 네. 만약에 3년을 계속 손실 보다가 그 다음 연도 2026년이나 이때 갑자기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죠. 합산. 5년 동안은 네. 그 공제를 해주는 거죠. 계속 써먹을 수 있게. 뼈 아픈 그 고통에 대해서 좀 공제해주겠다. 맞습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뼈 아팠으면은 그래도 5년 정도까지만 네네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투자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투자를 못 할 때는 어느 정도 뭐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법안에서도 보이긴 하나 네네. 기본적으로는 투자도 성공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건 뭐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랑 일정이 같나요? 네네. 일단은 이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별로 납부를 하게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자인 금융회사가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하나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3억 밑에 이하까지는 22%고 3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27.5%예요.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적어야지. 네, 3억. 3억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3억 언더가 되면은 22%. 22%, 3억 3억을 언더 초과하게 되면은 27.5%. 27.5%. 네. 거기에다가 그 전에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 기본 공제고 해외 주식이거나 비상장 주식이거나 채권,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됩니다.250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원. 차감한 다음에 아까 세율 22%, 27.5%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또 국내 주식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국내로 생각을 한다면 네. 이 3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뭐 3억 5천 정도 네. 했을 때 5천 차감 받고 3억이면은 22%. 네, 22%. 네. 5천만 원을 제한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느냐 안 초과하느냐 네네네. 이것이 중요해지겠네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원천징수 할 때는 22%씩 원천징수를 했는데 1년 동안 합산을 해봤더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본인이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이건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결손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받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취득가액이 잡히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네. 세무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전문가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3억이 또 기준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노래 듣기 전에 OX 퀴즈 네. 얼마나 또 귀 기울여서 들으셨나? 네. 퀴즈 내어주세요, 네. 세무사님.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7.5%가 적용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유튜브 댓글창 이용해 주세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무의 밤만 잘.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해보고 있어요. 네. OX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2%, 3억 원 초과하면 27.5%가 적용된다. 세무사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 3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때는 22%, 초과일 때는 27.5%. 지방세가 포함된 세율입니다. 네.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둘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통합해서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대로 250만 원 차감해주고 네. 22% 세율을 뗀 다음에 또 난 수익이랑 네. 국내에는 5천까지 네. 봐주고 그리고 또 22%, 네. 뭐 27.5% 네, 이 네. 세율을 한 돈으로 매겨진 돈이랑 합산을 해서 또 그 돈이 3억이 넘으면 네. 또 재계산해서 이제 재계산한다는 네. 거죠. 아하, 이게 합산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주식까지도. 자, 오늘 주식 관련 세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마침 네. 그래도 한 두 분은 읽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3626님. 네. 정답 5. 난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입니다. 진짜 현명한 거죠. 네네. 어쨌든 세금을 낸다는 건 내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1574님도 정답은 O입니다. 세금 관련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또 별개로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고민 상담 주셨는데요. 한 분만 만나볼게요. 주식 관련된 세금 상담이 왔거든요. 네. 김순미님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주식 붐이 일면서 자녀 주식 계좌도 개설을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계좌는 개설하고 아직 신고는 못했어요.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첫 번째,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매달 20만 원 정도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친척들이 준 용돈도 넣어주려고 하는데 번거로워서 매달 돈 넣고 국세청에 신고는 못할 것 같아서요. 한꺼번에 2천만 원 신고하고 매달 20만 원씩 넣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해주셨고요. 두 번째, 2천만 원이라고 신고하고 10년 기간 안에 2천만 원을 다 못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질문 왔고요. 세 번째, 자녀가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0세에서 9세까지 2천만 원을 증여, 또 10세에서 19세까지 2천만 원 증여라고 하던데 그럼 올해 2천만 원 증여 신고를 하고 내년 만 10세가 되면 또 2천만 원 증여 신고하면 되나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봤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하고도 뭐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9세까지 0세에서 9세까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지금 현재 9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앞에 거 2천만 원, 뒤에 거 2천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2천만 원을 쓰면 지금부터 10년까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 한 2년 후에 다시 2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 증여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매달 20만 원 정도씩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2천만 원 신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천만 원 신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2천만 원을 설사 다 못 쓰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10년간은 유효한 거고 또 그 다음 10년이 지났을 때 또 2천만 원을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 문제도 이렇게 정말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잘 조절하고 계산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래도 2천만 원 내가 신고를 했는데 2천만 원보다 덜 주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네, 아까운 거죠, 뭐. 네. 더 주셔야죠. 채워서 돈 벌어서 채워 넣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추석 특집에서도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는데 네. 용돈의 개념하고 주식 목적으로 넣어주시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돈으로는 20만 원씩 줄 수 있지만은 네. 주식을 하라고 자녀 계좌에 넣어준 20만 원은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용돈은 증여가 아니고요. 이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겠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쁘다고 용돈의 개념으로 주식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네.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국가에서는 증여로 본다는 거죠. 용돈은 그 부양의 의무로 주는 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을 하고 다른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이모 고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모 고모는 1,000만 원, 부모님은 2천만 원. 미성년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모 고모는 역시나 1,000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고민 사연을 잠시 또 해결을 해봤어요. 매주 화요일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에 상담 신청하시거나 또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이렇게 세무 상담 해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